마포성 동구를 샀다. 정고점이 물렸어도 잘 던졌으면 10억, 대충 던졌어도 5억은 벌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현금 5억 좀 단계를 나눠볼게요. 10억, 20억 가진 분은 지금 어디 보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5억부터 해볼게요. 5억 있는 분들 어쨌든 뭐 지금 대출 엄청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어디를 볼 수 있는 거죠? 5억이면 사실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서울은 안 돼요. 그럼 이제 경기로 갈게요.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해라. 우리가 경기도 꼭 내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서울이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회 힌트가 재개발이 있습니다. 재개발. 왜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 아파트를 살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서울에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는 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 우리가 그렇다 해서 빌라 사긴 싫은데요 라고 했었을 때 재개발이 뭔가요? 나중에 신축이 될 빌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도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너무 초기 지역된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는 하지만 단계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라고 하게 되는 곳들 여기를 내가 매수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준공할 때 입주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도 5억으로 인서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저렴하게 인서울의 마지노선이 노원구 상계동 얘기를 하는데 저기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상계 2구역이 이제 올해 관리처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 아직 투자금이 2억에서 3억으로도 가능하고요. 장위 뉴타운에서도 뭐 속도 빠른 데들은 택도 없지만 아직 4억에서 5억으로 장위 1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상계는 그래도 입주 시점이 좀 관리처분이 이제 코앞이니까 입주까지 뭐 한 6년 잡는다 치더라도 장위 14, 15는 사실 한 8년, 10년 봐야 되거든요. 너무 멀어요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속도와 돈이죠. 저희 은평구에서도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아직 5억대로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철거까지 다 끝났습니다. 착공만 하면 돼요. 입주까지 4년이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눈높이를 갖다가 너무 높게는 당연히 안 되겠죠. 나 입지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근데 투자 금액도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욕심이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그만큼 크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 단계에 있는 곳들에서도 아직 재개발되는 기회가 있으니까 당장 인서울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준공될 때 들어와야지 라고 생각해보면 아직 재개발 지역들은 좀 괜찮은 기회들이 있다. 그러면 금액들을 좀 더 높여본다. 그건 10억대다 라고 하면 지금 10억이면 딱 대표를 추천해드리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량리 6구역 동대문구에 있죠. 청량리 6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관리처분 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역시 입주까지 한 6년에서 뭐 좀 길어야 7년 정도면 입주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투자 금액이 현재 8억에서 9억 정도 갈 수 있고요. 10억까지 번다라고 하면 송파구 핫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송파구의 마천 3구역 여기가 사업시행 인가가 이제 이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 상반기 이제 날 거예요. 뭐 빠르면 3월, 4월 정도엔 날 거란 얘기들도 하면서 가격이 쫙 뛰어서 저희 투미TV에서 그때 한 8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기회입니다 했지만 지금은 좀 뛰어서 이제 10억인데 그래도 우리가 강남 상구 아니겠습니까? 뭐 마천동 하면 우리가 야, 끝자락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송파구고 그리고 5호선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송파구의 신축 10억으로 사업시 인가 이제 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인허가 리스크는 이제 피해 나간 거고 입주까지 한 8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현금 10억이면 서울 경기 아파트도 좀 가고 싶은 분들이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현금 10억이면 아파트도 가능한 데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하남, 광명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10억이면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현금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대출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5억까지는 아직 6억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광명, 하남 추천드리고요. 그걸 좀 더 욕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성남도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될 수도 있고 15억이 이제 넘어가면 대출이 바로 4억으로 잘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금액대에 따라서 좀 봐야 돼서 일단은 광명 일단 특히 저는 광명 괜찮게 보는 게 광명이 좀 억가를 많이 당했어요. 광명 2025년도만 하더라도 하락론자들이 아주 좋아하던 동네가 광명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피가 나왔었어요. 둔촌주공이랑 광명 입주장 열렸었을 때 무너진다. 내가 분명 둔촌주공 미분양 내가 사지 말라 했지? 했는데 완판됐죠? 올라가니까 아니다. 아직 끝나지. 한 발 남았습니다. 입주장 때 분명 폭락할 겁니다 했지만 폭락 없었습니다. 근데 광명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분양가를 이제 계약금 10%만 내고 받았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갖다가 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가 1, 2억이
10억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막 했었는데, 근데 광명은 이제 입주장 끝나고 나면 다 해소가 됐고, 그리고 광명 11구역, 거기 이제 힐스테이트 광명이 분양가가 확장이랑 이래저래 보면 거의 1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또 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헉 하는 거죠. 헉. 광명이 지금도 입주장이 그래도 많은 곳 중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매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는 눌려있다라 생각하고요. 취향 따라 좀 갈릴 수는 있어요. 하남이랑 광명이랑 취향 따라 달릴 수는 있는데, 오히려 하남도 저는 되게 좋게 보지만 광명이 조금 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광명은 아까 말했던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했었다 보니까 저는 광명 진짜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이 광명을 사람들이 저게 뭐 아직도 마피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마피 이제 다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하면 에휴 저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에이 저기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광명이 그 뉴타운으로만 거의 3만 세대예요. 거의 어지간한 신도시급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게 나면 광명에 대한 이미지가 싹 달라질 거거든요. 실제로 철산 이미지 어떤가요? 광명 바로 옆. 광명시내 광명동 그리고 철산동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광명시라고 하지만 철산은 되게 좋게 봐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미 주거 환경이 진작에 정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진행하고. 그런데 광명은 아유 저기는 아직도 조금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광명 뉴타운 준공이 되게 되면 확 달라질 곳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이제 두고 보세요. 광명이 지금 광명의 기회다. 또 서울 정말 인접한 곳들, 실제로 광명은 서울에 편입시키려고 했었어서 과천과 더불어서 지역번호 02를 쓰는 곳입니다. 여기는 광명과 같이 02를 써요? 과천과 같이 광명도 02를 씁니다. 언제든지 서울시 구가 될 수도 있는 곳인가? 그렇죠. 서울로 원래 실제로 편입하려 했었어서, 우리가 서울이 모양이 약간 삐죽빼죽하잖아요. 여기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광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실 준서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기 7호선 지하철 지나가고 있고 자, 되게 이번에는 좋습니다. 좀 현금 많이 가시십니다. 만약에 20억 가신 분이라면 이분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20억 현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마포, 성동, 강동 가셔라. 마포, 송동, 강동. 네. 강남 상구는 쉽지 않군요. 20억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왜냐면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안 되죠. 거의 안 되니까. 안 되죠. 이제 강남 가려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2억을 왜 남겼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취득세 거두려고 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매매 금액 어지간해서는 3, 40억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럼 취득세만 해도 막 2억 넘어갑니다. 그러면 취득세 내세요라고 하면서 대출받아 지방세 내세요라고 생색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근데 이제 마포, 성동, 강동 여기서도 대장은 30억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신축 대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준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들은 아직 20억 중반대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직 대출 4억 받아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곳들 있거든요. 그런 곳들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강남은 이미 뛰었어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로 지금 여느 신고가 를 찍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마포, 성동, 강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도 상반기에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뛰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저는 평당 1억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여기서 평당 1억을 먼저 찍는 거는 해당 지역 내에서도 대장단지, 마포에서는 아현이라든가 성동에서는 옥수라든가 뭐 이런 곳들이 먼저 가겠지만,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들도 키 맞추기 하잖아요. 똑같은 구 내에서. 그래도 나도 성동군데 나도 마포군데 라고 하는 곳들이 지금 아직 20억 중반의 신축, 준신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현금 5억, 10억, 20억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곳에 이제 재개발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빨리 한 2, 3년 내에 더 모아서 5억 있는 분은 예를 들면 내 7, 8억 돼서, 10억 있는 분은 한 2, 3년 내에 12, 13, 14억 모아서, 20억 있는 분은 좀 더 많으니까 소득이 또 높겠죠. 한 25억, 6억, 7억 만들어서 그때 가서 사야지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기간에 열심히 모으고 벌어서 주식으로 뭐 벌고 해서 그 선택지, 이 선택지 있다면 어느 걸 좀 추천하시나요? 뭐 정답은 없지만. 자, 우선 얘기해 드릴게요.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지 뭐 코인이나 주식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부동산보다도 부동산 몇 억 뛰는 것보다 내가 코인으로 한 방에 싹 벌 수 있어. 그런 거 하는 게 맞지. 뭐 주식으로 지금 미장 너무 좋아. 지금 국장 코스피 5천 가자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가지고 막 누가 분명 삼성전자 8만에서 물렸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현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8만 원에서 샀다고? 이런 얘기처럼 더 갈 거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안 말립니다. 그거는 뭐 실제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더 좋은 데를 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뭐 투자로 딱히 그렇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다면 근로나 뭐 어느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빨리 좀 따라잡아서 살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내가 뭐 근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근로도 근로지만 내 돈, 내 시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그럼 거꾸로 물어보면 내 전재산 10억인데 10억을 다 주식에다 베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거는. 근데 나는 어쨌든 부동산은 몰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내가 주식에다 몰빵해가지고 부동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택. 근데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겠죠? 그렇죠. 제가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표현했지만 주식에서 확신 있는 분들은 그게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부동산은 일단 올라가게 보여요. 그러면 부동산 상승폭보다 무조건 더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못 쫓아가기 시가상승을 때문에 못 쫓아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집을 사놓고 맘에는 썩 안 들어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도강이라도 은평구라도 사놓고 여기도 올라간다니까요. 안 올라가잖아요. 격차가 더 벌어져서 문제지. 올라는 가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또 남는 돈으로 소액으로 또 주식 돌리고 근로소득 열심히 저축하고 해서 2년 뒤에 내가 실거주 2년까지 해서 비과세를 맞췄어. 그럼 여기 상승분 받고 벌어놓은 돈 합쳐서 점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생으로 상승폭을 다 따라가려고 하는 거는 어렵고 여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라도 올라간다니까요. 노도강도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금액에 따른 격차가 벌어진 게 문제니까 얘가 한 1억이 올랐어. 근데 상급지는 3억 뛰었네? 5억 뛰었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른 걸로 최대한 붙일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상급지 갈아타기는 쉽지 않겠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많이 힘들죠. 왜냐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강남이 그렇게 비싸다고 했지만 더 벌어져서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21년도에도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뭐 그거는 사실이니까 22년도에 그렇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줄은 그때 뭐 많은 상승 얘기하신 전문가들이 사실 틀렸죠. 네, 틀렸죠. 왜냐하면 인정해야죠. 매크로 변수가 너무나도 엄청난 금리 상승이 왔기 근데 때문에. 지금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래도 사라고 한 거 사신 분들은 다 돈 벌었습니다. 저는 항상 서울에서도 신축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볼까요? 강남의 신축 전고점 꼭지에 물렸어. 돌파했죠. 강남 어디를 샀다 하더라도 그냥 딱 던졌어요. 대충 던져도 최소 20억. 잘 던졌으면 50억 벌었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전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마포 성동구를 샀다. 전고점에 물렸어도 잘 던졌으면 10억. 대충 던졌어도 5억은 벌었습니다. 서대문구 동대문구를 샀다 하더라도 그냥 2, 3억은 벌었고요. 그러고서 내가 노도강 금강구 쪽을 갔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구축가라고 안 했거든요. 신축을 갔다라고 하면 회복은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맨날 김재영 너 책임져라 라고 하면 저한테 상담받고 한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불만 있는 사람 없거든요. 저는 항상 재개발 좋은데 추천드리고 신축 추천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셔서 지금 여기서도 잘 찾아보시면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투미부동산 유튜브 채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규제로 인해서 토제 규제로 묶은 15대 지역 불이야 동탄 비규제 지역이 이제 약간 풍선 효과가 좀 있긴 한가요 지금? 지금은 또 좀 잠잠해요. 지금은 또 잠잠했고 한때 막 풍선 효과 하면서 올라갔지만 여기서도 모든 동탄 구리가 다 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이고 괜찮은 곳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쫙 돌았던 거고 그래서도 사실 서울 수도권을 넓게 묶어버린 것 중 하나가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탄 구리는 잠깐 반짝하긴 했었지만 더 퍼지지는 못했었던 게 사실 좀 거기까지 가야 돼?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럼 10-15로 풍선 효과가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없긴 하네요. 오히려 풍선 효과는 강남의 풍선 효과가 생겼죠. 원래 규제를 이미 받고 있었던 네.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를 누르니까 이미 눌려 있었다가 뚝 누르니까 강남이 다시 이렇게 그 의도와 다르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고치마저 갈아치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상승장이 그때 과거의 폭등에 비교했을 때 어떤 유사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한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 김 작가 채널에서 보면 대통령 당선 직전에 그 얘기 한번 했었을 겁니다. 3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이게 뭐 물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폭등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공약집만 놓고 보면 그렇게 규제 정책 안 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설령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거를 대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 말씀드렸었고 네. 아니나 다를까 그냥 지나고 보니까 흰소같이가 되었죠. 규제 안 한다라고 했지만 유턴해가지고 규제를 빠바바바박 한 게 네. 지금까지의 현실인데 이미 규제를 그렇게 할 거를 저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책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또 이재명 정부 때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상과 이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 정책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사실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서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미 시작은 했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솔직히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뛰었지만 근데 더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환율, 뭐 가계부채 문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또 동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금리 향방 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그래도 앞으로 되게 쉽지 않겠죠? 한국에서는? 사실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딜레마. 그래서 원래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 낮춰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환율을 보니까 또 그게 좀 쉽지가 그렇죠. 않고 인하했다가 1,500원 돌파해버릴 수도 있고. 또 가계부채랑 또 부동산 가격 보니까 또 이게 자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올리면 지금 경기 안 그래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기업들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특정 몇몇 테마를 타고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몇몇 곳들만 그런 거지 네. 전반적으로는 사실 또 쉽지가 않아요. 개별 주식도 어려운 곳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니 뭐니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어렵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고용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취업도 안 되고 그게 기업들이 봤을 때 야, 앞으로 너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면 열심히 이제 또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네. 주가는 올라가지만 뭐 그거 아닐 것 같으니까 다들 이제 자금줄을 갖다가 옥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지갑 닫고 그런 식으로 고용 줄이고 희망퇴직 이런 것들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환율 생각해 보면 금리를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왜 지속되느냐가 환율이 뛰고 결국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혹시나 뭐 시청자분이 아니 만나시는 뭐 일반 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꼭 속지 말아야 하는 거, 뭐 가짜 신호 뭐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현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환율 얘기하니까 원화 가치 떨어진다. 원 탈출해야 된다. 달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강달러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트럼프가 강달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막 파월 금리 낮춰 맨날 이러잖아요. 네. 실제로 금리도 낮추고 있고 그런데 왜 유독 환율이 이 모양이 꼴일까 라고 하면 한국이 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 M2라고 하죠. 통화량을 통화량.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 미국은 금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연준에서 찍어냈었던 그 통화량을 조금씩 회수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계속적으로 통화량을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꾸 원달러 환율만 얘기해서 그렇지 동남아보다도 지금 환율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못 가요. 한국이 그렇게 막장일까요? 아니거든요. 한국이 통화량을 엄청나게 찍고 있다는 거죠. 올해 2026년도 국가 예산이 약 730조입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700조를 돌파해 버렸고요. 근데 이제부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역대급 슈퍼 예산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는 확장 정책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은 계속적으로 풀어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셋 중 하나입니다. 돈은 풀어내. 증세를 하든가. 근데 증세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채권을 찍어내야 되는 거고 채권은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조세 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제일 쉬운 게 뭐다? 윤정기 돌리는 겁니다. 돈을 조폐공사 찍어! 하면 막 돌려가지고 그냥 뿌려댄다? 그럼 여러분들의 화폐 가치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던 거 돈 벌어서 내가 집 사야겠다라는 게 딱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지금의 10억의 가치와 3년 뒤의 10억의 가치가 동일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환율이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한 3년 전에 가족여행으로 갔다 터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냥 짧게만 얘기하자면 가족들이 다 같이 갔으니까 패키지로 갔어요. 가이드가 이것저것 뭐 역사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다가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좀 부동산 궁금해서 터키
주식값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환율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라길래 제가 최근 그 유튜브는 보고 갔었어서 그때 당시에 리라화랑 이제 러시아 루브라가 제일 박살난 걸로 유명한 두 가지 통화였거든요. 그때 시점에서 7배 환율 박살난 거를 알고 있어서 7배요 라고 하니까 집값도 7배 뛰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통화 가치잖아요. 그 환율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화폐량을 막 풀어내니까. 근데 실질 가치는 그대로인데 명목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환율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거고 그만큼 집값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 가치가 올라가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명목 가격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급여는 사실 인플레이션만큼 방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빨리 일단은 현금을 은행에 박아 놓는 것만큼 미루는 짓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뭐 주요 변화나 투자 기회, 뭐 마지막 해주고 싶으신 부동산 관련 투자 조언 한마디만 가볍게 주고 가신다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딱 그냥 이 한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에 정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입장에 따라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늦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늦었으니까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는 항상 호재만 나옵니다. 악재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책을 펼친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진심으로는 그런 정책 뻥공양인 거 다 알면서도 그래도 호재를 항상 얘기하고 뭐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라갈 트리거가 분명되니까 우리가 기다려서 좋을 거 없다. 지금입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시고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또 소장님의 그 전망이 잘 맞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정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